12억. 이 가격은 세종시 세롬동의 더샤필스테이트 84타입 최고가입니다. 이 아파트의 동일 조건 매물이 지금은 9억대의 매물로 나왔는데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3억 내린 가격에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세종시의 집값을 폭등하게 만들었던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수도호제는 어떻게 된 걸까요? 세종시에서 전세로 살던 결혼 6년차 부부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맞벌이로 각자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차근차근 돈을 모아온 민수씨네 부부. 이 부부는 안정된 내 집을 꿈꿨습니다. 당시 세종은 그 꿈을 실현할 최적의 장소로 보였습니다. 정부 청사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추진 등 굵직한 호재로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신고가 소식이 쏟아졌고 아파트 가격이 며칠 만에 수천만 원씩 오르는 일이 다반사였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지금 안 사면 평생 세종에서 집 못 산다는 글이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세종은 앞으로 10년은 간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이 부부의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한 선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세종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야.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이 되는 곳이야.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그의 말은 남편 민수 씨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줬죠.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종은 신도시 인프라와 넓은 공원, 깨끗한 도심을 자랑했죠. 민수 씨는 퇴근 후에 자주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이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우리도 이제 뿌리 내리고 싶지 않아? 그의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주고 더 이상 이사 걱정 없는 삶을 꿈꿨죠. 그러던 어느 주말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세종시 다정동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2018년식 신축 단지에 들어서자 깔끔한 조경과 커뮤니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건너에 바로 초중고가 위치했고 중심상가도 가까웠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단지가 세종에서 제일 핫해요. 전용 74타입이 지금 7억 3천만 원인데 곧 10억은 갈 겁니다.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요. 그녀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민수는 단지를 둘러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 우리 애도 여기서 뛰어놀면 딱이야. 학교도 가깝고 단지 자체가 신축급이잖아. 그의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세종의 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부부에게는 뿌리 내릴 기반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전용 74타입 아파트를 7억 3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3억이나 오른 가격이었지만 실거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나도 작년에 샀는데 벌써 2억 올랐다며 웃으며 자랑했죠. 부동산 커뮤니티는 세종은 절대 안 떨어진다. 정부 호재 믿고 들어가라는 글로 넘쳐났습니다. 한 네이버 포스트는 세종은 수도 서울을 대체할 미래의 중심지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열기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건 절대 후회 안 할 선택이에요.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그녀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사 후 한 달 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7억 5,500만 원에 거래됐던 겁니다. 우리 7억 3천만 원에 계약하길 진짜 잘했다. 좀만 늦었으면 2,500만 원 더 비싸게 살 뻔했어. 맞아, 대박부동산 사장님 얘기 듣길 잘했네. 너무 좋다. 벌써 2,500만 원 수익이라니. 부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수익을 자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상승장은 그들의 소비생활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마치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집으로 얼마를 벌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주말마다 골프 라운딩을 나갔죠. 집을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니었지만 오르는 집값은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르면 다 해결될 거야 라며 씀씀이가 계속 커졌습니다. 쉬는 날이면 고급 오마카세에서 식사를 하며 자신들이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여유 있는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죠. 또 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세종 무조건 간다던 긍정적인 글이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세종은 끝났다, 대출금리 때문에 다 죽는다는 비관적인 글로 도배됐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건 단기 조정이야.
실거주니까 기다리면 돼. 집값이야 오르내리는 거지. 하지만 그의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죠. 2023년 1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5억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억 3천만 원에 샀던 집이 2억 3천만 원이나 빠진 셈이었죠. 31% 하락이었습니다.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동산 앱을 뒤져봤지만 현실은 더 혹독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달에는 4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억 5천만 원이나 빠졌어요. 고객님, 지금은 다른 곳도 다 그래요. 기다려보시죠. 금방 다시 회복할 겁니다. 담보대출로 받았던 4억 3천만 원의 이자가 2배로 늘어나면서 골프와 쇼핑은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책상에 앉아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들의 목소리엔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이던 내 집 마련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천천히 시장을 살폈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주변 지인들의 돈 벌었다는 말, 부동산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 커뮤니티의 열광적인 분위기, 그리고 실거주면 괜찮다는 자기 위안. 그 모든 게 그들을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죠. 가장 힘든 건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였습니다. 세종에서의 생활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공무원 부부였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최근 세종시에는 다시 호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 이전 등의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렸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세종 다시 뜨나? 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에 차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19층 매물이 5억 3,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집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본전인 7억 3천만 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이 부부의 사례 말고도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 집무실 등 호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종시는 저금리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신도시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거래되며 과도한 대출로 매수했던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새샘마을 8단지는 지역 내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98타입은 20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같은 타입이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7억 6천만 원, 약 50% 하락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반값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또 방곡동의 수루베 1단지는 국책연구단지 인근에 자리 잡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96타입이 과거 최고가 15억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에는 7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약 49%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19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던 주택 가격이 2020년, 2021년의 대형 호재와 맞물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었던 아파트가 14억까지 거래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무렵 세종이 진짜 수도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갭 투자자와 투기성 매수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산다며 영끌로 들어간 사례도 엄청났습니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40%를 가뿐히 넘겼고 거래 한 번에 5천만 원씩 올라간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갭투자로 세종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분양 물량과 기존 매물이 쏟아지자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뜨거웠던 열풍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고 고점에 샀던 이들은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접 동네 대전과 청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파른 상승일수록 꺾일 때 낙폭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서울에 버금가는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락폭도 엄청났는데요. 한편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로 집중된 권력을 세종시로 분산시킨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요. 정치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정치인들의 말이겠거니 하고 흘려버리거나 세종시에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하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수도 이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목소리가 크고 이미 관련 예산과 법률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정치권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 때면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 아직 거품이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로 실현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뉴스에 반응하는 투자를 할지 아니면 실제 이전까지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세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실제 거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더샵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아파트 98타입은 21년 14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98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0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4억 이상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세종의 아파트입니다.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리버뷰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656세대 최고 29층의 아파트입니다. 준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세종시청과 중심 상권이 가깝습니다. 109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12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1003동 2101호 매물이 매매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세종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1층 매물이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6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동일 타입인 A타입의 호가 시세를 보겠습니다. 천이동 고층 매물이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3억 3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하락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실수요와 경제 여건입니다. 세종시는 여전히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지만 현재 집값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집값이 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시장인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투기적인 움직임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주식이 아닙니다. 가격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누가 주택을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요? 또 세종시의 낙찰가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평당 1,450만 원에 감정된 시청 인근의 상가주택이 현재 7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2번 유찰 후 세 번째 경매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1년 전 11억 하던 땅은 현재 4억대로 내려왔는데도 낙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지역 경기에도 타격이 엄청납니다. 고점에 대출을 잔뜩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향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결국 고용과 서비스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 등 큰 도시도 이런 침체를 겪고 있고 세종은 경제 기반이 약해서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에는 공무원 빼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했던 시기도 있었던 만큼 지금 바닥 찍은 거 아니냐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길어질 수 있고 금리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 역시 아직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차기 정부가 언제든 행정수도 이전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지금 당장 급격한 상승은 힘들 것입니다. 세종시를 둘러보면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공공청사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인상적입니다. 거리 자체는 쾌적하지만 상권이 한산한 곳이 많고 지역 경기가 활발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장점은 있지만 정작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 따라오지 못하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기 어렵다는 걸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투기 세력이 떠나면서 시작된 하락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정치적 이슈에 너무 기대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종에 내려가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무리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다면 노려볼만 하겠지만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대인 성우씨네 부부는 결혼 20년 차입니다. 결혼 이후 쭉 서울의 오래된 전셋집에 거주하며 성실히 저축을 해왔죠. 소득이 높진 않았지만 늘 아끼며 지내왔습니다. 남들 다 하는 해외여행이나 골프 등 비싼 취미생활도 없었죠. 또 명품이나 차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덕에 부부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월급 통장엔 성우 씨의 월급과 야근 수당, 성과급, 그리고 아내의 맞벌이 소득이 꾸준히 쌓였습니다. 검소하게 생활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은 부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출근길 회색빛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성우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야 말겠어. 다른 것엔 관심이 없었던 성우 씨의 유일한 꿈은 은퇴 후의 노후 생활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눈을 뜨고 해질 무렵 아내와 해변을 천천히 걷는 노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부는 20년간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성우 씨에게 그 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죠. 도시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희망을 붙잡게 해주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직장 선배가 속초의 아파트를 화제로 꺼냈어요. 선배는 맥주잔을 기울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성우야, 속초 부동산 지금 대박이야. 바다 보이는 신축 아파트가 이 가격이면 무조건 올라간다. 나도 계약했어. 너도 놓치지 마. 이 말은 성우 씨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성우 씨는 점점 강하게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돈이 돈을 버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우 씨의 아내도 묘한 불안감을 느낄 때였습니다. 대학 동기나 직장 동료들이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며 자산을 불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웠죠. 전셋집은 편리했지만 내 집이 없다는 불안정함은 그들을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해야지. 마침내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기로.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주말이면 여가를 즐길 시간도 아껴가며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죠.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를 정독하고 투자 관련 책을 뒤지면서 각종 부동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자료를 정리했고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입지 조건, 교통망 계획, 개발 호재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원도 동해안 쪽에 주목했습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 아침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삶, 아내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는 노후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죠. 그는 시간 날 때마다 아내와 속초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 방문했어요. 초고층 오션뷰, 신축 커뮤니티와 인테리어, 그리고 끝없이 오르는 시세까지. 모든 게 부부의 결심을 부추겼습니다. 매물을 소개해준 중개사는 속초는 관광지라 수요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죠. 성우 씨는 아내와 밤늦게까지 상의했어요. 은퇴하고 여기서 살면 우리 노후가 행복할 거야. 신축 아파트니까 그때까진 전세를 줬다가 나중에 우리가 와서 살자. 투자용으로도 최고야.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결국 그는 속초시 중앙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전용 84타입 25층 매물의 가격은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고객님, 전세는 4억 5천만 원에 맞출 수 있어요. 오션뷰라서 전세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매매가 7억 5천만 원에 전세 4억 5천만 원. 갭은 3억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 전부를 털어넣었죠. 계약서를 쓰는 날 부동산에서 도장을 찍으며 그는 아내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 노후는 준비됐어. 그는 속초 아파트를 보며 확신했죠. 이건 절대 실패하지 않을 투자야. 바다 보이는 신축 아파트가 떨어질 리 없어. 성우 씨의 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약 후 반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29층 매물이 8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보, 6개월도 안 돼서 6,500만 원 올랐어. 내가 말했지, 여긴 10억까진 간다니까. 성우 씨에게 속초 부동산을 소개해준 회사 선배는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사라고 했지? 우리 이제 대박이야. 선배 너무 고마워요. 거하게 한턱 쏠게요. 그들은 속초 부동산에 투자하길 잘했다며 행복한 노후를 그렸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부동산 투자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함께 투자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강원도에 투자한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올랐는지 자랑을 했죠. 그 중에는 아직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직접 매물도 소개해줬습니다. 마치 투자 전문가가 된 것 같았죠. 성호 씨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을 기록하는 블로그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움의 댓글을 달 때마다 행복했죠.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영원히 올라가진 않죠. 성호 씨의 꿈은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부동산은 물론이고 속초 같은 지방 휴양지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과잉 공급, 수요 감소, 그리고 기대했던 교통 호재의 지연까지 겹치며 시장은 얼어붙었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강원도 부동산 하락 사례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의 아파트도 하락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성호 씨가 7억 5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는 2023년 들어 시세가 5억 중반까지 급락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말했죠. 5억 초반에 올려놔도 매수 문의가 거의 없어요. 요즘 거래가 너무 뜸합니다. 심지어 23년 말에는 33층 고층 매물이 5억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2억 5천만 원의 손실을 떠안은 셈이었죠. 처음엔 일시적인 조정이겠지 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냉혹해졌습니다. 전세 수요도 급감하면서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기존 시세였던 4억 5천만 원에는 전세를 줄 수 없었고 급하게 내려서 3억 8천만 원에 겨우 맞췄습니다. 부족했던 돈 7천만 원은 퇴직금과 대출을 이용해 겨우 메웠습니다. 오션뷰 아파트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전세는 이해하겠는데 매매 가격은 대체 왜? 성호 씨는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중개사가 말하길. 급매로 내놔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아요. 지금 속초는 매수자가 거의 없어요. 파시려면 호가를 더 낮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에 그는 망연자실했죠. 20년간 모은 자산이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자녀에게는 차마 이 상황을 털어놓지 못했죠. 그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켜고 속초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과 후회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그때 선배 말을 믿었을까? 욕심이 화를 부른 건가? 속초 아파트는 화려한 오션뷰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속초 해안가 일대는 신축 아파트와 상업시설 공사 현장으로 가득했지만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입주가 더디고 생활형 숙박시설과 상가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해변 근처의 카페 거리에 들어섰을 때 한적한 거리와 드문드문 보이는 관광객들만 마주쳤죠. 이게 내가 꿈꿨던 속초가 맞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에 들러 물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바다도 있고 신축 아파트도 많은데. 중개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사놓고 실제로 안 들어왔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투자로 샀다가 공실로 두는 경우가 많죠. 실수요는 거의 없고 전세도 안 나갑니다. 속초의 부동산 시장은 과잉 공급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매수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들도 급락한 상황이었죠. 지역 곳곳에서 반토막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2025년 2월 성호 씨가 매수한 아파트의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27층 매물의 거래 금액은 4억 5천만 원. 7억 5천만 원에서 무려 3억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정말 반토막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 속초와 강릉의 오션뷰 아파트는 2021년, 2022년 고점을 찍은 후 3에서 50%에 달하는 급격한 가격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속초의 오션뷰 신축 아파트의 하락폭이 더 두드러지며 일부 단지는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속초 동명동의 디오션 자이는 2022년 2월 전용 131타입 펜트하우스가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강원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전용 84타입은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죠. 하지만 2023년 4월 최고층이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5억 하락했고 2025년 현재 전용 84타입 매물은 5억 중반대에 머물며 고점 대비 39% 하락했습니다. 일부 매물은 5억 초반까지 내렸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초고가 오션뷰 펜트하우스만 하락한 게 아닌데요. 강릉 송정동의 강릉 아이파크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2022년 전용 84타입 매물이 6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며 2020년 2억 7천만 원 대비 3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같은 평형이 4억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2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호가는 3억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속초 교동의 속초 교동 시티프라디움은
오션뷰와 접근성을 내세운 단지로 2022년 3월 전용 84타입 매물이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2억 7천만 원 대비 2억 5천만 원 상승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2025년 1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3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약 2억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호가는 3억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에서 2021년 이후 거래된 아파트를 보면 20% 이상이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매수한 물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컨하우스, 은퇴 후 거주 혹은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았죠. 이들이 시장을 과열시키면서 지역 내 시세는 급등했고 강원도 땅값이 서울만큼 비싸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전엔 8억, 9억을 불렀던 아파트가 현재는 5억대로 뚝 떨어지거나 거래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2021년 전용 114타입 매물이 9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분양가 5억 7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이나 상승한 가격이었죠. 하지만 2023년 같은 아파트의 5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호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속초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양동의 양호내안의 오션스카이는 속초 해변 인근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2021년 전용 84타입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분양가 3억 8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상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5층 매물이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3억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2022년 1월 전용 84타입 29층 매물이 8억 1,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 1월 27층 매물은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4억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강릉과 속초 부동산 시장이 외지인 중심의 투기적 매수로 과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가격은 급락했고 거래량마저 급감했습니다. 현재 강릉과 속초는 대규모 미분양 물량과 공급 과잉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상승장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도 원주와 춘천, 그리고 속초, 강릉 같은 지역까지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속초의 경우 바닷가 초고층 아파트들이 해외 바닷가 부동산을 연상케 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속초 디오션 자이 전용 131타입 40층 매물은 2022년 2월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용 84타입은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강릉, 원주, 춘천 등 강원도 전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죠. 이 최고가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대출이 쉬워졌고 투자 열기가 과열되었습니다. 또 GTX 계획으로 강원도의 시간적 거리가 단축될 거라며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고소득층이 강원도의 오션뷰 아파트를 세컨드하우스로 매입하며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속초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거주자의 비중은 22%, 강릉은 1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국내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과열된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겹치며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속초 디오션자이 아파트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40층이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됐고 2023년 4월 43층이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약 5억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호가는 22억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 84타입의 경우 2021년 8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현재 5억의 매물로 나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강릉과 속초의 오션뷰 아파트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별로 하락폭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초는 최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히 오션뷰 아파트의 하락폭이 큽니다.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전용 84타입은 2022년 8억 1,500만 원에서 2025년 2월 4억 5천만 원으로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강릉은 속초보다는 하락폭이 덜하지만 미분양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17대 1을 기록했지만 아직도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리고 춘천과 원주는 GTX 효과로 보합세를 유지 중이지만 매매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미분양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속초의 경우 오션뷰 아파트 절반 이상 미분양 상태인데도 앞으로 공급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들은 높은 땅값에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분양이 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행사는 부도위기에 몰렸고 이는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전망은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강릉과 속초에서 계획된 대규모 신규 분양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것도 대출 부담을 가중시키며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하락하고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컨드 하우스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매매 대신 전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속초 디오션 자이 전용 84타입 전세가는 약 3억 3천만 원,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도 3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괜찮은 가격대입니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급하게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며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컨드 하우스를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로 1, 2년 거주하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또 분양 사무실이나 부동산의 호객행위나 허위 매물에 속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세요. 부동산 투기 열풍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큰 손해를 안겼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거품이 낀 가격에 휩쓸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억 5천만 원. 이 가격은 남춘천역 앞 주상복합 아파트의 실제 거래 금액입니다. 43층의 매매 가격이었는데요. 현재 동일평형 43층 매물은 6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10곳에 내놨는데도 거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몇 년 전 강원도 중에서도 춘천과 원주는 부동산 투자 지역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강원도에 8억대 아파트가 말이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당시엔 그 가격에도 실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2억 이상 낮은 가격에 내놔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가 적정 가격일까요? 2021년 30대 후반 지훈 씨는 당시 대부분의 20, 30대 영끌 투자자들처럼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를 이루겠다는 욕심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매번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 특히 친한 친구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들은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나 살 때 너도 사라니까 왜 안 샀어? 아냐,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사. 다들 부동산 투자로 몇 억씩 벌었는데 나만 이렇게 뒤처질 순 없지. 지훈 씨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투자로 돈을 버는 부의 세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훈 씨는 지금까지 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서울에 위치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10년 넘게 성실히 월급을 모아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면서 꿈꾸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 덕에 친구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고 모은 돈도 꽤 많았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말고는 전부 다 적금을 해두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이야기. 특히 서울에 사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었는데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또 지방에 투자해서 꽤 많이 돈을 번 친구도 있었죠. 이런 부동산 투자 성공담들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다들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지훈 씨는 점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린 부동산 재테크 특강에 참석했습니다. 당시에는 재테크 특강이 주말마다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죠.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주최하는 특강이었고 강사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이었죠. 서울 1시간 거리 수도권 근교 아파트가 기회입니다. 라는 PPT 화면이 눈에 들어왔고 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갭 투자의 마지막 기회. GTX 도로 확장, 이건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지훈 씨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매달 월급의 70% 이상을 저축했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의 월급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라는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 강사의 말 한마디가 그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갭 투자로 종잣돈을 늘리고 2년에서 4년 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세요. 지훈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 투자라면 나도 할 수 있어. 지훈님은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도 외곽이나 강원도 원주와 춘천을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저렴한 지역들이었죠. 그는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한 중개업소 직원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주는 앞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혁신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5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원주 준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5천만 원이었죠. 매물을 기록해두고 그 다음 주엔 춘천을 찾았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는 매매가 3억 2천만 원, 전세 2억 7천만 원으로 갭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당장 두 채나 가능하겠어. 지훈님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저축한 돈이 꽤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 1억을 바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짜 돈 모아두길 잘했다. 이제 이 돈으로 나도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보자. 이제 저축은 끝이다. 이를 기반으로 원주와 춘천에 각각 한 채씩 총 두 채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평균 실투자금은 한 채당 5천만 원이고 전세 기간도 각각 2년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지훈님은 내가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2년은 지훈님에게 뭐든 잘 되는 해였습니다. 그 시기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의 투자 아파트들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원주의 아파트는 5억 7천만 원의 거래가 기록되었고 춘천 아파트도 4억 8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1년 만에 2억을 번 셈이었죠. 수익률은 무려 200%였습니다. 지훈님은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캡처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개발만 완료되면 이 아파트들 최소 8억은 간다. 내가 계산 다 해봤어.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지훈님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이 아파트들로 시세 차익 4억을 만들고 서울 강북에 30평대 아파트를 살 거야. 마치 부동산 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열어 투자 노하우를 공유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지훈님이 계약한 아파트들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원주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춘천 아파트는 새 세입자를 찾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원주 아파트는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지만 춘천 아파트는 공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출 규제에 막혀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 했지만 월세 수요도 미미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매입한 가격에라도 처분하려고 했죠. 하지만 3억 2천만 원에 매수한 아파트 가격은 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훈님은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중개사가 말하길. 급매로 내놔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아요. 지금 춘천은 매수자가 거의 없어요. 파시려면 호가를 더 낮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에 그는 망연자실했죠. 그동안 저축했던 돈이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켜고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과 후회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그때 무리하게 갭 투자를 했을까? 욕심이 화를 부른 건가? 춘천의 구축 아파트는 생각했던 분위기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래는 뚝 끊기고 매물은 점점 쌓였죠. 그러던 중 한 부동산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내리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4천만 원이나 손해보면서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처음 투자했던 금액보다 더 큰 손실을 안게 됐습니다.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급등기의 원주와 춘천 시장을 이해하려면 당시 지역을 대표하던 단지들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다음은 당시 고점을 찍었던 두 단지의 사례입니다. 춘천 롯데캐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15년이고 전용 면적 154타입이 10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춘천에서 최초로 10억 원을 돌파한 사례로 지역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춘천에도 이런 가격이 가능하다는 상징적 거래였죠. 이 단지는 남춘천역 인근에 위치하며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와 대단지 프리미엄을 앞세워 상승기를 주도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춘천이 서울처럼 변한다는 부푼 기대를 품었고 이 단지는 그 기대에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1년이고 전용 면적 84타입이 2021년 7월 5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입주 직후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원주의 새로운 대장이라고 불리면서 투자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개 단지는 2020년, 2021년 원주와 춘천의 상승기를 주도하는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정장에서 엄청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부터 원주와 춘천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씩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순식간에 5, 6%대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갭 투자자들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두세 배로 늘어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대출에 연 2% 금리라면 연간 이자 부담이 600만 원이었지만 금리가 6%로 오르면 1,800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월세로 전환해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시행사들이 땅값만 올려놓고 착공을 미루는 바람에 미분양 매물이 쌓였습니다. 원주에서는 혁신도시와 무실지구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는 시장의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바로 호재의 지연이었습니다.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열풍을 이끌었던 GTX 연장 논의는 정거장 위치와 노선 확정이 늦어졌고 착공 시점은 매년 뒤로 밀렸습니다. 여기에 첨단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도 지연되면서 기대감이 빠르게 식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상업시설 유치, 문화시설 조성 등도 계획 대비 2, 3년씩 늦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호재 실현이 멀어지자 손실을 감수하며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원주와 춘천의 주요 단지들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했습니다. 일부 단지는 여전히 지역 내 브랜드와 입지의 힘을 보여주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단지들은 하락 이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원주와 춘천의 미분양, 공급 물량,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주는 2024년 하반기 약 2,000세대였던 미분양 물량이 2025년 1,000세대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평균치보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춘천은 2020년 이후 미분양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지만 최근 소폭 증가했습니다. 공급 물량을 보면 원주는 2025년 입주 예정 물량이 평년 대비 3배에 달합니다. 특히 관설동과 방곡동의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가격 하방 압박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이후 공급이 급감할 전망이어서 이 시기를 넘기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춘천에는 2027년, 2028년 공급 공백이 예상됩니다. 이 시기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는 희소성 프리미엄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와 매매 지수를 보면 원주는 최근 전세 지수가 반등하며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주변에서 전세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춘천은 전세와 매매 지수가 동반 반등 중입니다. 남춘천역 온이동을 중심으로 수요가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접근하려는 분들께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세분화하셔야 합니다. 특히 도심과 역세권에 집중할 때입니다. 수요는 이제 역세권과 도심 중심부로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은 회복 속도가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은 남춘천역 주변, 원주는 혁신도시와 원주역 인근 단지를 우선 검토하세요. 그리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주에서는 2025년,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잘 소화되는지 지켜보세요. 공급 과잉이 해소된 이유가 매수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은 2027년 이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신축 아파트 급매물 시세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주와 춘천은 수도권 대체 주거지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처럼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숫자와 흐름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금리 안정화와 전세지수 반등으로 저점이 형성되고 있지만 급격한 상승은 어렵습니다. 다만 원주는 2026년 이후 공급 해소로 안정화 가능성이 높고 춘천은 2027년 공급 공백 구간에서 신축 프리미엄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 GTX 개통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호재가 현실화되면 두 도시는 수도권 외곽 도시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전세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금리 변동 시 대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강원권 부동산은 이제 호재를 기대하면서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투자처입니다. 또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단기적인 호재나 뉴스에 가격이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하락 사례는 홍보성 광고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락이나 보합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면서 관심 있는 단지의 시세 변화를 계속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강원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다산 롯데캐슬 84타입 19층 매물이 10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때 남양주 다산 신도시는 호재가 엄청났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호재는 지하철이었죠. 당시 다산 롯데캐슬 인근에 8호선 다산역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개통만 되면 잠실역까지 2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는 호재에 미친 듯이 상승해서 10억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동일 타입의 고층 매물이 9억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난 상승장 30대 후반 준혁 씨네 부부는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딸과 세 가족이 함께 살던 서울의 20평 아파트가 점점 좁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전세 만기마다 오르는 전세금과 잦은 이사는 부부를 지치게 했습니다. 이제 좀 더 넓은 집에서 우리 딸을 키우고 싶어.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전화 받을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야. 소연 씨가 저녁에 설거지를 하며 준혁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준혁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진짜 우리 집을 마련할 때야. 윤미한테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 무렵 남양주 다산 신도시는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도시 특유의 현대적 인프라, 그리고 지하철 연장의 기대감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준혁 씨는 주말마다 부동산 앱을 뒤지며 다산 신도시 매물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에 띄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다산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34평형 12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단지 내 상가와 대형마트, 병원, 공원까지 생활 인프라가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의 직장까지 거리도 가깝다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소연아, 여기 어때? 매매가가 10억 8천만 원이야.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 부담도 크지 않을 것 같아. 준혁 씨가 소연 씨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0억 8천만 원이라니. 우리한테 너무 큰 돈 아니야? 잘못되면 어쩌지? 하지만 준혁 씨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지하철 개통되면 더 오를 거야.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쌀 거야. 투자 가치도 있고 윤미 학군도 좋아. 부부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준혁 씨는 엑셀 파일을 열어 보유자산, 대출, 이자, 향후 재정 계획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학군 정보, 단지 내 시설, 주변 개발 계획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기존 전세금을 활용하고 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6억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월 110만 원 수준.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준혁 씨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2021년 8월 부부는 힐스테이트 다산 34평을 10억 8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야. 윤미가 맘껏 뛰놀 수 있는 집. 소연 씨도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아. 부부는 입주 전 주말마다 단지를 방문해 놀이터를 둘러보고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며 설렘을 키워갔습니다. 2021년 말 입주 후 몇 달이 지난 시점 다산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하철 개통 기대감과 수도권 신도시 개발 호재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준혁 씨가 자주 들여다보던 부동산 앱에는 놀라운 가격들이 떴습니다. 소연아, 우리 집 지금 11억 2천만 원에 거래됐대. 호가는 무려 13억까지 나왔어. 준혁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약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4천만 원이 오른 가격. 소연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잘했지? 이 동네 완전 대박이야. 이 상승장은 부부의 자신감을 하늘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우리 자산도 엄청 늘어나는 거잖아. 그동안 아끼면서 살았으니까 이제 좀 즐겨도 되지 않을까? 준혁 씨의 말에 소연 씨도 동의했습니다. 부부는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의 고급 식당에서 외식을 즐겼고 소연 씨는 시간 날 때마다 쇼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거 누릴 자격 있잖아. 집값 오르는 거 보면 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소연 씨는 새 옷과 가방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 씨는 외제차로 차를 바꿨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 정도 차는 기본이야. 윤미 데리고 다니기도 편하고 우리 생활 수준에 맞는 거지. 차량 할부금은 월 수십만 원 추가 지출이었지만 집값 상승이 그 부담을 가볍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과소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윤미의 방을 꾸미기 위해 고급 책상과 피아노를 구입했고 거실에는 대형 벽걸이 TV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진짜 완벽해. 준혁 씨는 새 TV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부부는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산 신도시로 이사 간 게 신의 한 수야. 요즘 호가 13억이래. 지인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대박이네. 언제 쏠 거야? 준혁 씨는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거하게 쏠게. 우리 집에서 먹자. 집 구경도 할 겸. 이 시기 부부의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집값이 상승하는 걸 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주말마다 단지 내 놀이터에서 윤미와 시간을 보내며 부부는 이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웃들과 점차 친해졌고 윤미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밝게 자랐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야. 준혁 씨는 다산 신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수도권 부동산 하락장 소식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준혁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서울이랑 가깝고 인프라도 탄탄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부동산 앱을 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아, 우리 단지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대. 준혁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0억 8천만 원에 샀던 집이 3억 1천만 원 하락한 것입니다. 한때 호가가 13억까지 치솟았던 때와 비교하면 무려 5억 3천만 원이나 빠진 가격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짜야?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니야? 준혁 씨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속으론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지금 시장이 얼어붙은 거야. 우리는 투자용으로 산 게 아니라 실거주로 산 거잖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말밖에 안 됐죠. 하락장은 부부의 일상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준혁 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뒤지며 매물을 확인했습니다. 또 떨어졌어. 7억 6천만 원짜리 매물도 나왔네. 그는 한숨을 쉬며 소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전세로 더 버텼으면 이렇게까지 손해 안 봤을 텐데.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준혁 씨는 회사에서 집중하지 못했고 동료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소연 씨도 역시 일이 손에 안 잡혔죠. 야근 후 집에 돌아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집 때문에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것 같아. 소연 씨는 어느 날 밤 베란다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오를 거야.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면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 라는 자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부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다산 신도시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 지금 최저점이라던데 괜찮아 너네. 이런 말이 날카롭게 심장을 찔렀습니다. 심지어 소연 씨의 친한 동료는 나 같으면 전세로 더 버텼을 거야. 지금 사는 사람 없어. 라며 무심코 던진 말이 부부의 가슴에 비수가 됐습니다. 준혁 씨는 모임 후 집에 돌아와 소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우리를 바보로 보는 것 같아.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소연 씨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더 잔인했습니다. 다산 신도시 거품 빠진다. 지하철 호재도 이제 소용없다. 이런 글이 넘쳐났습니다. 준혁 씨는 댓글 하나하나에 상처받았습니다. 10억 넘게 주고 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함 이라는 댓글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예전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던 주말이 이제는 집에서 TV만 보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상향 조정됩니다. 월 110만 원이던 이자가 25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월 고정 지출은 48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자, 차량 할부, 윤미의 교육비, 생활비, 세금과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남는 돈은 없었습니다. 상승기 때의 과소비는 그들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명품 가방과 옷들을 보며 이걸 왜 샀었지? 그 돈이면 지금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준혁 씨의 외제차도 가격이 폭락해 처분하면 큰 손해였습니다. 이 차만 안 샀어도 이자 부담이 덜했을 텐데. 준혁 씨는 차 키를 내려놓으며 자책했습니다. 부부는 외식을 끊고 주말 쇼핑을 멈췄습니다. 윤미의 학원도 하나 줄였습니다. 엄마, 왜 피아노 학원 안 보내줘? 윤미의 물음에 소연 씨는 조금만 기다리자, 곧 다시 보내줄게 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커피 한 잔, 배달 음식 한 번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부부는 식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했지만 그 과정마저 기쁨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소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이자도 아끼고 더 싸게 샀을 텐데. 자기 의심과 후회가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준혁 씨는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라 믿었는데 시장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4년 이후 다산 신도시는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앱에 따르면 같은 단지 매물이 9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최저점 7억 7천만 원에 비하면 1억 3천만 원 오른 가격이었지만 매입가 10억 8천만 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오르고 있어.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원했던 가격엔 아직 멀었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중요하니까. 부부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는 부동산 앱을 삭제했고 소연 씨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끊었습니다. 시세는 나중 문제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준혁 씨의 말에 소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부는 매주 일요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윤미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습니다. 전세 살 때 늘 집주인의 눈치를 보던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올리거나 매도할까 걱정 안 하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소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이 집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공간임을 느꼈습니다. 2025년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했고 시세는 매입가보다 낮았지만 부부는 더 이상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터전이야. 투자로 산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해 산 거야. 준혁 씨는 윤미와 공기놀이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소연 씨도 저녁을 준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이 집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이 집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것 같아. 부동산 시장은 때론 급변합니다. 상승기엔 모두가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하락기엔 조금 더 기다릴 걸 이라는 후회가 따라옵니다. 이준혁 씨와 박소연 씨의 사례는 집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공간임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10억 8천만 원에 계약한 다산 신도시 아파트는 한때 13억으로 치솟았지만 하락장에서 7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9억 중반까지 회복했지만 아직 본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집은 전세의 불안함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집을 살 때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사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이 동네가 정말 오를까? 하지만 실거주 목적의 집이라면 그 질문들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 집이 우리 가족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 아이의 교육과 생활 환경에 기여하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그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란 무엇인가요? 오늘도 부동산 매매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시장은 계속 흔들리고 숫자는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혹시 남양주 다산신도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2022년 여주 KCC 스위첸 84타입 41층 매물이 5억 9,2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당시에는 남한강 조망이 가능한 강 주변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주와 양평의 부동산이 핫했습니다. 아직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저렴했기 때문에 상승장 끝물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동일 타입 46층 매물이 4억에 나와 있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2억가량 저렴한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여주와 양평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30대 중반 현아 씨는 대기업 기획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또래보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던 그녀였죠. 그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조그만 전셋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선배 중 한 명이 부동산 투자로 3개월 만에 1억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때부터 그녀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그녀는 온통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뒤지며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어요. 저는 제자리인데 지인들은 집값이 몇 억씩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제가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녀의 자산은 월세 보증금을 포함해 1억 5천만 원 정도.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는 그녀의 자본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청약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떨어지기 일쑤였고 그녀에게는 희망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강조망 아파트, 단돈 1억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역세권, 신축 아파트, 브랜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온라인의 뜨거운 분위기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주 남한강변에 위치한 2020년식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수변공원과 강조망이 펼쳐지는 아파트로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는 이례적인 관심을 끌었죠. 그녀는 처음엔 여주가 경기도 어디쯤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유튜버들과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전망에 점점 빠져들었죠. 솔직히 여주가 어딘지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경강선을 타면 판교와도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했죠. 남한강 조망에 1군 브랜드 아파트라면 실거주하려는 사람도 많을 거라 믿었어요.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며 그녀는 점점 투자에 대한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 주 주말 근처 부동산에 찾아갔죠. 남한강 뷰는 수요가 끊이지 않아요. 브랜드 아파트의 신축이니 투자 가치도 확실합니다. 중개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단지 앞 수변공원을 걸으며 강 너머로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었고 신축 아파트의 외관은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 정도 아파트면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아. 부동산에서 보여준 매물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84타입의 남한강 조망이 가능한 매물이었죠. 가격은 4억 6,300만 원. 전세 3억 5천만 원에 입주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전세 끼고 갭투자로 1억 1,3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과 보증금을 탈탈 털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월세집보다 보증금이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까지 시도하는 모험이었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요즘 갭투자는 다 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덮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그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도 부동산 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릴 거야. 계약 후 2달 뒤 잔금을 해결하러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고객님 축하드려요. 벌써 1,500만 원 올랐어요. 같은 조건의 매물이 4억 7,700만 원에 거래가 됐던 거죠. 1억 1,300만 원을 넣고 2달 만에 1,500만 원을 벌었네. 수익률 10%가 넘잖아. 대박이다.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죠. 다들 너무 축하해줬고 그녀의 절친인 하늘님에게도 여주 부동산을 소개해줬습니다. 너도 저축만 하지 말고 투자해. 금방 돈 벌 수 있어. 그렇게 현아님은 레버리지 투자의 고수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시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는 각종 호재로 들썩였습니다. 여주는 경기도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다. 경강선 호재에 강변 프리미엄까지 무조건 오른다. 신축 아파트는 하락할 일이 없다. 현아님도 이 말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폭등 뉴스를 확인하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졌고 전세 수요는 급감했죠. 수도권 외곽으로 몰렸던 투자 수요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여주의 아파트는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아님이 4억 6,300만 원에 매수했던 같은 타입의 물건이 3억 초반에 거래됐습니다. 심지어 최저가는 2억 9,900만 원이었는데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축이고 강조망까지 있는데 그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급한 마음에 여러 중개사무소에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이 냉정했습니다. 여주는 지금 매수세가 없어요. 그나마 신축이라 그 정도인 거예요. 전세도 요즘 너무 떨어졌어요. 그녀는 매일 밤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제라도 팔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손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죠.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후회와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고 전세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금액에라도 전세를 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돌려줄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갖고 있던 차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아님은 처음으로 이 투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대출에 대한 부담감에 업무 스트레스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내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야근하고 늦게 돌아오고 집에 와서도 시세만 확인하며 잠들어요.
이게 무슨 삶인가 싶어요.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고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더 나은 삶을 꿈꿨던 그녀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렇게 버틴 지 2년째.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주에 방문했습니다. 최근 10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어요. 이것도 많이 오른 겁니다. 아직도 본전까지 회복하려면 많이 남았지만 최저가였을 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사례는 현아님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당시 여주와 양평 등 남한강변 주변 부동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는데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 지역들의 현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 투자자들이 서울 및 경기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양평과 여주에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갔습니다. 상승장에는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세금 절감 목적으로 외곽 지역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이후 정부의 정책으로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유 물량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매물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양평 여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우선 5억 9,200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여주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주시 천송동에 위치한 KCC 스위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388세대 최고 49층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 초고층 단지이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인근에 시민공원과 출렁다리 조성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늘어나면서 생활 인프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2억 9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5억 9,2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3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32층 매물이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7%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상승장에서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여주 KCC 스위첸 101동 41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9,25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5억 9,2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3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32층과 41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매물은 41층 고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32층 매물입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37% 하락하긴 했지만 40층 이상 매물의 시세가 조금 더 높습니다. 동일한 고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03동 19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고 103동 43층 매물이 4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40층 이상 매물이 시세가 약간 높긴 하지만 아직 최고가에 비해서는 1억 6천만 원 이상 저렴한 상황입니다. 고층 매물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평에 위치한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을 보겠습니다. 2023년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약 이후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증했는데요. 경의 중앙선 양평역과 가깝습니다. 또 남한강 조망에 갈산공원 접근성도 좋아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8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2억가량 붙어서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8%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상승장에서 거래 현황을 보면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 103동 18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양평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8층 매물이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1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층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타입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A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4억 8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B 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현재 102동 중층 매물이 4억 1천만 원에 나와 있고 102동 고층 매물은 4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1억 5천만 원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양평과 여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74타입 경쟁률 1.2대 1을 기록했던 양평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휴먼빌 아틀리에입니다. 7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경의 중앙선 양평역과 남한강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얼마 전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인근 시세 대비 메리트가 없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7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보다 5,500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02동 6층 매물이 분양가에서 5,500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입니다.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이 13대 1을 넘으면서 엄청난 경쟁을 보인 단지인데요.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로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84타입 기준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108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9,300만 원에서 프리미엄이 1,000만 원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평에는 24년 하반기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소진됐고 현재는 적정 수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여주에는 21년 이후 계속 미분양 매물이 없었는데요. 신축 아파트가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양평에는 2023년 수요에 비해 5배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25년부터 계속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은데요. 신축 공급이 적고 누적된 미분양 매물도 적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귀한 상황입니다. 여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7년까지 아파트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요. 여주역 인근과 천송동에 몰려있는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양평의 경우 매매 지수가 하락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지수는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주는 매매 지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전세 지수는 23년 말부터 상승세를 탔습니다. 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양평과 여주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강변 인근의 고층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양평과 여주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만 아직은 거래량이 적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양평과 여주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대 중반 재우씨는 부산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 성실히 식당을 운영했고 늘 한결같은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식당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집이 됐죠. 1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는 식당은 매출도 엄청났습니다. 매장은 2호점까지 열면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키웠으니 이제 투자를 좀 해야지. 그동안 쌓아온 자본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은행 예금은 이자가 너무 적어 매력이 없었고 주식은 변동성이 커서 손대기 망설여졌죠.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우연히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일식집의 사장님이었는데 5억을 투자해서 수익률 50%를 달성했다는 말을 들었던 거죠. 그 순간 재우씨의 머릿속에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당시 부자들이 많이 몰린다는 오션뷰 아파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션뷰 신축 아파트의 삶 그리고 자산 가치까지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아는 건 많지 않았지만 사업에서 성공한 경험이 자신감을 키워줬습니다. 내가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부동산 투자도 어렵지 않을 거야.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감이 그의 발목을 잡을 줄은 그땐 몰랐죠. 어느 토요일 저녁 재우씨는 사업가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꺼냈죠. 요즘 마린시티 쪽 부동산이 핫해요. 서울에서까지 와서 사더라고요. 저도 그쪽에 투자해서 2년 만에 3억 정도 번 것 같네요. 그 말은 재우씨의 귀에 쏙 박혔습니다.
마린시티면 부산에서 제일 비싼 지역 맞죠? 대교가 한눈에 보이고 반짝이는 바다와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그곳. 매일 아침 창밖으로 그런 풍경을 본다면 인생이 얼마나 근사할까? 게다가 집값이 오르면 돈까지 벌 수 있다니 놓칠 수 없는 기회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재우 씨는 바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마린시티 부동산, 부산 오션뷰 아파트 투자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자 화려한 영상들이 줄줄이 나왔죠. 유리창에 비친 푸른 바다, 럭셔리한 아파트 로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영상 속 자막은 더 자극적이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 마린시티, 부산의 강남. 재우 씨는 영상을 볼수록 더 빠져들었습니다. 이거야. 이거면 내 인생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는 밤늦도록 부동산 관련 블로그를 읽고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투자 지역을 메모했어요. 마린시티 아파트는 부산의 랜드마크로 서울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까지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재우 씨는 점점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이는 집은 다르다니까. 이건 실패할 수가 없어. 그 주 주말 재우 씨는 서둘러 마린시티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엔 다양한 매물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재우 씨를 보자마자 친절하게 매물을 소개했습니다. 마린시티는 신축 아파트도 좋지만 구축을 사두시면 더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곧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저쪽 신축 단지들보다 더 비싸질 거예요. 다른 직원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이 매물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직 구축이라 신축 아파트들보다 저렴하고 투자 가치가 더 높습니다. 재우 씨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역세권에다가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저 새 아파트들보다 더 비싸진다는 말. 그는 머릿속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새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재건축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중개사는 계속 재우 씨를 설득했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딱 어울리는 매물이에요. 재건축은 무조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봤죠. 각종 블로그나 기사에서도 재건축 얘기가 한창이었고 결국 재우 씨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마린시티에 96년식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23평의 매매 가격은 11억 4천만 원, 전세는 3억이었죠. 사무소를 나오며 재우 씨는 뿌듯했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몇 억은 금방이야. 계약 후 몇 달 뒤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또 부동산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재우 씨는 마린시티 쪽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거기 가봤거든. 요즘 거기 호가가 13억이던데 11억 4천만 원에 산 거면 싸게 잘 샀네. 너무 비싸서 난 못 샀어. 그 말에 기분이 좋았던 재우 씨는 밥값도 계산하면서 자랑했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15억도 간다던데 가보면 알겠지. 투자한 자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자신감이 더 붙었고 사업도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는 새 창고를 임대하고 배달 차량도 2대 추가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전세입자가 연락 왔는데 나가고 싶다네요. 요즘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재우 씨는 당황했지만 시세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죠. 처음에 3억이었던 시세가 2억 3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7천만 원을 돌려줬죠. 사업 확장에 돈을 투자했던 재우 씨는 겨우 자금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나니 재우 씨의 통장은 텅 비어버렸어요. 그래, 집값이 곧 오르면 이 정도 손실은 메울 수 있어. 그리고 어차피 매달 사업으로 버는 돈이 있으니까 또 모으면 돼. 재우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점점 커져갔죠. 그는 부동산 앱을 켜고 매수한 구축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시세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건데요. 11억 4천만 원에 매수했던 아파트가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무려 4억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부터 부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안 좋아졌던 겁니다. 정부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출 이자가 급등했죠.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사려는 계획을 미뤘고 외부 투자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부산의 상급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수자는 사라지고 매물은 쌓여갔습니다. 너무 답답했던 재우 씨는 부동산에 들러 상담을 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급매로 내놔도 볼 사람이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야 재건축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죠. 문제는 아파트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우 씨의 재정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가 줄면서 매출도 30%나 감소했습니다. 식당들이 주문을 줄이고 마트도 재고를 소진하느라 발주를 미뤘습니다. 직원 월급, 창고 임대료, 차량 유지비까지 겹치니 회사 자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우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직원 월급이 밀리면 어쩌지?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한때 자신감 넘치던 사업가는 이제 초조함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2025년 초 재우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우선 늘렸던 사업을 줄이고 재정비해야겠어. 결국 확장했던 창고와 차량을 줄였습니다. 손실이 만만치 않았지만 아파트를 파는 것보다는 유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우 씨는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리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었는데 우선 재우 씨는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새벽 어시장에서 생선을 고르고 오후엔 회계장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밤에는 협력업체를 직접 발굴하며 회사 안정화에 힘썼습니다. 최근 동일 조건의 매물들이 7억 후반, 8억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손실이 3억 이상으로 크지만 마음을 다잡고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시 벌면 돼. 앞으로 절대 무리하지 않아. 재우 씨의 사례는 갭 투자와 재건축 투자의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 말고도 부산광역시에는 많은 투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부산 부동산 시장은 신축 아파트 미분양과 구축 아파트 가격 하락이 겹쳐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린시티와 해운대 같은 고급 주거지의 프리미엄 아파트마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LCT와 두산 이브더 제니스는 최근 1-2년 사이 최대 5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LCT의 경우 고점 대비 40% 가까이 가격이 떨어지며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투자 심리 위축을 보여줍니다. 2025년 6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4,565가구로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완공 후 미분양은 2,261가구로 2달 연속 2,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 에코 델타시티의 아테라는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0.36대 1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요가 더 부족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 수요 위축, 미분양 증가로 인해 부산 아파트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2021년과 2022년 초부터 상승세를 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부산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대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오션뷰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매에서의 낙찰가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들의 분담금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의 유출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의 매물은 많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억까지 거래됐던 수영구 광안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쌍용 예가 디오션입니다. 2014년식 928세대 준신축 단지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평당 950만원에서 1000만원 선에 분양했는데요. 역세권의 광안해변 접근성 그리고 광안대교 조망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거래량도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2,500만원이었고 21년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1년 반 만에 8억가량 상승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계약된 매물은 103동 4,203호 매물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40대 부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42층 매물이 16억에 거래됐고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6억 하락했습니다. 이 두 매물은 층수와 타입 그리고 조망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초고층의 광안대교 조망으로 이 아파트의 로얄 매물입니다. 동일 조건의 현재 시세를 보면 103동 39층 매물이 12억, 고층 매물은 12억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의 광안대교 조망 그리고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4억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고가 16억까지 거래됐던 동래구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럭키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3년식 1536세대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1호선 4호선 동래역 역세권에 롯데백화점과 마트가 가깝습니다.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부산의 많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해안가 대장은 삼익비치, 내륙 대장은 동래 럭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32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3천만 원이었고 20년 10월 최고가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5억 5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공사비 이슈로 재건축 사업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거래된 매물은 20동 1107호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연제구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0동 11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7층 매물입니다. 최고가 대비 34% 하락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의 매물들이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래 럭키 6동 6층 매물이 11억에 나와 있고 20동 12층 매물도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을 12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럼 이제 부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입지 대비 고분양가라는 평가로 미달을 기록했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9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부산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오션시티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26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부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115동 4층 매물은 분양가 5억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엄청난 경쟁을 보였던 곳입니다. 최고 경쟁률이 47대 1을 넘었는데요. 백양산 부암 서이스타일스입니다. 25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01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7,600만 원에서 마피 3,400만 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는 24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소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5천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누적된 미분양 아파트를 검색해보면 기장과 강서구, 동래구, 그리고 금정구에 입주하는 단지들의 미분양 매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지역 전체에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부산에는 2020년부터 4년간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증가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다만 24년부터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신축 공급이 적습니다. 신축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 매물은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걸로 보입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장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전세 지수도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에 대해선 서로 상반된 전망이 있습니다. 해운대는 서울 강남처럼 한정된 입지이니 꾸준히 오른다는 전망도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죽어가는 와중에 무슨 수로 오르겠나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래를 100% 맞출 순 없지만 공통된 사실은 미분양이 많다는 것, 그리고 최근 몇 년 새 최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명 저점보다 소폭 반등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 폭이 예전처럼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듯 금리나 경기 그리고 부산시의 인구,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산이든 다른 도시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뛰어들었다가는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금 같은 시기에 적금을 하며 자금을 모으고 시장 흐름을 공부해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아가 집을 고를 때도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좋아하고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지역과 단지를 노려야 황금성과 가치가 높습니다. 부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